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유격대 활동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항일 유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리 동무들 속에서는 그 활동의 첫 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성시에 가서 열병행진을 하고 서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농촌집 웃방에 대원들을 3-4명씩 분석시킨 다음 그들을 며칠 동안 휴식시키면서 유격대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이 토의 과정도 역시 가련이나 명월구에서처럼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였다. 모여서 입씨름을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개개명창이었다. 유격전에 대한 개념도 각이하였거니와 그 전설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도 10인10색이었다. 지식 정도와 생활 경로, 소속 단체가 서로 다른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집단인 것만큼 목소리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주장은 소조론이었다. 소조론이란 중대여, 대대여, 연대여, 사단이여 하는 판에 박힌 부대 편성 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편하고 기동성이 높은 무장소조들을 많이 조직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을 타승하자는 주장이었다. 3355의 소조로 유격대 역량을 세분하여 참모부의 유일적 작전에 따라 수십 수백의 소조가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의 제창자들은 무장소조를 기본 단위로 하는 유격전이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형식을 하나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도나와 연길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 특히 이 소조론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았다. 이 두 고장의 청년들은 리립삼의 좌경적인 모험주의 노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그 여덕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었다. 차광수는 이 무장소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불안기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차광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었다. 일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무장 대결은 피하고 몇 사람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라석조나 강우규처럼 적의 우두머리들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관들의 방화도 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철치도 내리자는 것이 무장소조론의 본질이었다. 무장소조론은 유격전의 외피를 쓴 테러주의의 변종이었다.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쟁 방법에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후퇴를 용인할 수 없었다. 반일인민 유격대 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애국자들에 의하여 2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는 도쿄 궁성 eng전문 밖에서 일본 천황이 탄 쌍두마차를 향해 폭발탄을 던진 리봉창 열사의 의거이며 다른 하나는 그해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열사가 단행한 폭탄 투척 사건이다. 리봉창은 폭탄의 불명중으로 천황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윤봉길은 거사에 성공하여 상해 주둔 일본 사령관 시라가와 대장과 무라이 상해 총용사 가와하시 거류민 단장을 즉사시키고 조중공사 제9사단장 해군대장을 비롯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홍구공원에 모여온 여러 명의 두목급 군종 여인들에게 중상을 입힘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었다. 리봉창이 천황 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음 날인 1932년 1월 9일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 활자로 한인 리봉창 저격 일본 천황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 밖에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의 의거를 특정 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재 일본 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 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불행자를 쓴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되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도 조정인민들은 다같이 격찬하였다. 홍구공원 사건이 있은 후 중국 사회계의 명사들이 연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 조종자인 김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투항주의로 대처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조선민족의 투철한 저항정신과 영웅성에 감동되어 제중조선인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리봉창과 윤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하들이었으며 김구가 주관한 한인 애국단의 성원들이었다.
한인 애국단의 기본적인 항일 투쟁 방법은 대로였다.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에 뒤이어 대련에서는 김구가 파견한 애국단원들이 관동군 사령관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국제연맹 리뜬 조사단이 봉천으로부터 대련에 도착할 때 일본 군종 여인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타서 관동군 사령관과 만철 총재, 신임 외사부장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김군은 부하들을 파견하여 조선 총독까지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등방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되고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주, 연해주,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끓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대로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키었다. 이런 시기에 무장서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도하여 반일인민 유격대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까지 상정된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장서조론의 제창자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 각지에서 윤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제 통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다른 하나의 보료는 전면적인 무장 공격에로 당장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일령과 같은 사람들이 무장서조론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면 박훈, 김철, 김철희, 김철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적인 무장 대결론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수천 수만 명의 정규군과 폭동군 중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다니는 광경만을 보아온 박훈이 무장서조론을 시답지 않게 대하면서 전면적인 무장 공격을 즉시에 개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남의 집에서 대릴사위로 있던 김철이 그 거분거분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할 때에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적 무장 공격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논거는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9.18 사변으로 만주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고 상해를 비롯한 관내의 여러 여충지들을 점령하였다. 동삼성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가 새로 태어나 깃발을 걸었다. 다음 목표는 어딘가? 중국 본토와 소련이다. 지금 일본 군대가 정세 추이를 관망하면서 공격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무슨 투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이치고 소련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대들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전쟁의 수렁창에 깊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일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유격대가 적극적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은 역사가 부르는 명령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거였다. 김일령은 이 급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는 속담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리었다. 사실 그것은 반일인민 유격대 준비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주관적인 견해였다. 물론 우리가 가륜에서 제기한 무장투쟁 노선은 일제와의 전면적 무장 대결을 예견한 것이었다. 항일 무장투쟁의 기본 양상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무장 대결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방금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한 유격대가 아무런 자체 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이치를 내야 되는 신중론이었다. 신중론의 제창자들은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강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갓 태어난 어린 싹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막강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금은 은밀히 활동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장기성을 띠는 것만큼 근깊게 역량을 축적했다가 적이 약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쳐서 거꾸로 뜨려야 한다고. 이 견해는 매우 미온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소사하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 고유수에서 혁명군을 조직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가륜에서 무장투쟁 노선을 확정하고 명월구회에서 조직적인 유격전쟁을 전개할 때에 대한 결정을 채택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전부터 우리와 조직생활을 같이 해온 동무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도를 원만히 파악할 수 없었다. 대화안에서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반일인민 유격대의 청소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부대는 직업과 지식 정도, 출신 지역과 출신 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 강의록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띄워온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소혜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작품들을 읽고 사회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조기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 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정치적 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 자루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우에 들어선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이해하는 데서 자연히 수준상 층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런 실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대 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 관습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 공정으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과 중요한 로선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갓 태어난 반일인민 유격대가 첫걸음에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차광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전술적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장서저로는 안중근의 전철을 밟겠다는 사상이다. 테러로서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은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만주국의 조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 본토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 반일인민 유격대가 서조 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서조가 기본적인 전투 단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적 무장 공격으로 즉시 이행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100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 수백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00명의 돌격전으로 수십만 대군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겠는가. 동무들, 제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분간은 중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유격전을 벌이자. 서조 단위로 활동해가지고서는 큰일을 치르지 못한다. 앞으로 부대가 커지면 더 큰 단위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理想적이다. 처음부터 대부대를 모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야 동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항일전쟁은 몇 번의 전투로 끝나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은 역량으로 시작을 뗀 다음 전쟁 과정에 무력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대하였다가 때가 되면 전인민적 무장봉기와 배합된 결전으로서 최후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계 격파하며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시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략 전술적 우세를 보장하며 부단한 소모전으로 일전을 타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격전이며 여기에 바로 유격전의 묘미가 있다. 싸움은 하지 않고 역량만 살금살금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일격에 적을 때려부시자고 주장하는 신중론자 동무들. 투쟁과 희생이 없이 그리고 유혈이 없이 때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투쟁으로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말로써 대원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납득시켰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즉석에서 내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개 중에는 자기 주장을 처리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실천투쟁만이 10인 10색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논쟁의 악기를 짚고 진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판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격대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 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 유격대를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 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종을 묶어 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 해 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었다면 안도 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반도를 한두 고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 지구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전반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어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빗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래오고 인민들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 일면에만 치우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전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 유격대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 목적은 압록강 연안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부대들과의 연계를 맺는 것이었다. 남만의 동아지방에는 양세봉 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양세봉의 관할하에 있는 독립군 용량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안도에서 반일인민 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양세봉이 당치오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 보도가 소사골짜기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후는 양세봉이 반공의 콜쇠까지 사무친 국민부 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달가워하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 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양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 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계를 중시한 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양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었다. 양사령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신도 써주지 않았을 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소원에 돈도 쥐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다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분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 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양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 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못 이길 때 양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 해 동안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않게 간절하였다. 총알 맛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양세봉 사령은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운동자들 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 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 테러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 용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해방의 공동성업이라는 경륜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 수 없었다. 남만에는 양세봉 부대 외에도 리홍광, 리동광과 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있었다. 리홍광이 1932년 5월에 조직한 유격대를 반석공농의용군이라고 하였다. 이 부대는 훗날 중국 공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개편되었다.
리홍광이 유명한 인물로 된 것은 그가 뛰어난 지략과 연군술을 가지고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한 데도 있지만 관동군 신문, 만주국 신문과 같은 적의 출판물들이 그를 여장군이라고 오보한 데도 있었다. 리홍광이 여장군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만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희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동흥습격 전투를 끝내고 근거지로 돌아온 후 리홍광은 자기 휘하에 있던 한 여성 유격대원을 시켜 포로들을 신문하게 하였다. 그 여대원은 신문에 앞서 나는 리홍광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 포로들에게 경찰의 병력 배치와 토벌 계획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리홍광은 20살쯤 난 미인이더라 는 소문을 퍼뜨려 놓았다. 이렇게 되어 일본 군인들 속에서는 리홍광이 여장군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리홍광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군사가로서의 기지와 탐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이라면 리동광은 당 건설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 일꾼이었다. 그의 이름은 벌써 1920년대 후반기부터 동만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에게 리동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김준, 서철, 성무선이었다. 리동광은 영정에서 동홍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영정에서 리동광이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길림에까지 날아왔다. 나는 1930년 여름에 할빈에서 서철동무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리동광이 나를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리동광이 나를 보았고 그 후에는 오리하자에서 반석지구 농민대표회의를 할 때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철에게 리동광을 만나면 우리의 투쟁 전략을 전하라는 것과 언제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은 전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나의 말도 전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리동광이 남만 특이서기, 동남만 성이 조직부장을 역임하였지만 우리가 남만원정을 준비하던 당시는 반석현에서 구의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만과 마찬가지로 남만지방에서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 역량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남만에 나가면 그들과도 연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반일인민 유격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항일무장 투쟁의 전 행정에서 남만지방의 유격 부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리홍광, 리동광, 양정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류하, 흥경, 반석을 비롯한 남만 일대는 우리의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중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의 공청과 반지청년동맹의 우수한 일꾼들을 많이 파견하여 조직 공작을 시키었다. 최창골과 김원우도 거기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어난 조직들이 9.18 사변 후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복구하고 위축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떤 역사가들은 반일인민 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혁명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첫 노정을 남만 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적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김정영의 집에서 동만의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 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 문제와 근거지 창설 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 찬동을 받았다. 부대 안에서 두세 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청년들도 이 원정 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원정 준비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대장농우, 원정을 갈 바엔 며칠 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떠는 것이 어떻겠소? 근처에 신장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식량 사정도 매우 곤란한 형편이오.
농가는 40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설이 모여서 먹어대니 소사가 아무리 인심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뎌내겠어. 봄부터 기근이 들어 순항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 때문에 식량 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 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켰다. 그러나 적 수송대의 내왕이 잦기 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 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 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모장 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 일어난 이상 한번 싸워보는 것이 어떻소? 전투를 하자는 거요? 그렇소. 부대를 모으니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저기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못이야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 땅에서 한번 총소리를 내봅시다. 전투가 없이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장로에 나가 지형정찰을 해왔다. 매복전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었다. 그들은 서용자령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 형식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매복전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서용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었다. 대전자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서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어불꺼불 나있어 매복 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고장이었다. 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의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 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민속한 야간행군으로 서용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 양쪽에 매복시키었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가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야간에는 매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었다. 항일전쟁의 전 기간을 거쳐 우리가 밤중에 매복전을 한 신뢰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초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리치를 타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군끼리 혼전을 벌리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 무렵에야 서용자령에 나타났다. 100m 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으리만 짐없이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처음으로 다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불안과 위구를 자아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체험하였다. 옆에 엎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어지간히 긴장되어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연맛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매복조는 마차 행렬을 그대로 통과시키었다. 그 행렬이 두 번째 매복조 앞으로 한 절반 들어섰을 때 나는 바위 위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골짜기가 깨져나갈 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팔에 흰 수건을 감아서 조가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조가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 총질을 하였다. 10여 명의 호성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발악적인 응전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사격을 계속하다가 돌격으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석지었다. 적들은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었다. 전부가 위만군 병사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 하사관이었다. 나는 투항한 적들 앞에서 짤막한 반일 연설을 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 목조, 무주툰으로 돌아왔다. 보청 17정과 권총 1정, 그 밖에 100명이 한 달가량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와 전, 군화, 첫 전리품으로서는 대단히 푸짐한 양이었다. 밤 12시가 넘어 우동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을 먹었다.
첫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둑후둑 뛰는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기분 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 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근시경 밑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동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차광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들어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것 보 성주, 겪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었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런 것이었다. 싸움이란 별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 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었다. 이런 때에 김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김혁이만 있으면 벌써 즉흥시가 쏟아져 나오는 건데 사람도 그렇게 빨리 가다니. 김혁이, 신한이, 리갑이, 재우, 공룡이 모두 어디 가고 없단 말인가. 차광수는 녹돌이라도 하듯 혼잣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반일인민 유격대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대우에서 먼저 떠나간 동지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역시 한 목숨을 다 바쳐 반일인민 유격대의 초석을 쌓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였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이 떠올라 애달픈 심해를 달래일 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우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차광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손새를 써가며 우동불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첫걸음을 떼었어.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어.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요. 그는 두 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신용을 하였다.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야 하오. 안 그렇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수송대를 하나 소멸하였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여의 시작이오. 자그마한 냇물이 심산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걸음을 시작했단 말이오. 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었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정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변증법을 배웠소. 이제 우리는 노획한 총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세적을 쌓아눕힙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이요.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이요. 노획한 양식으로 미대를 채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 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서 받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고 투쟁 방식이 아니겠어. 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온 장내가 열렬한 박수갈채로서 그의 연설에 대답하였다. 그 다음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저독화였던지 박훈이었던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신심에 넘쳐 첫 걸음을 내짚었다.